좀 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습관 들이기 나름이기는 해요. 알겠죠? 일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물론 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학원 일을 거의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좀 배인 게 있어요, 사실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학교 마치는 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일과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또 일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4시간 가지고 이러는 스케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쌤님들은 좀 한 20년 넘게 그런 게 몸에 좀 배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아침에 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시간에 자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알겠죠? 특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잔인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일과는 사실 수능에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침에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이거든요. 그럼 8시 반까지는 늦어도 등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8시 40분에 1교시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오후 4, 5시까지 진행이 되는 시험인데, 과학적으로도 이제 얘기하기로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한 2시간 전부터 뇌가 이제 100% 이제 돌아가도록, 이제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이제 움직인대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6시 반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교시 때 쌩쌩한 머리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6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고, 밤에는 그러면 최소한 한 12시, 조금 더 공부하면 1시 반, 요 정도 안에는 좀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것만 자지 이런 표정으로 보면 안 돼. 알겠지? 강남에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3당 4락이라고. 3시간 자고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붙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 그런 각오로 공부하는 애들이 강남에 있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강남에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싸우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강남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참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편의점 가가지고 그 에너지 드링크를 사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핫식스 같은 것들. 알겠지? 그게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에요. 학원가의 편의점에서는. 그러니까 애들 피곤하니까. 참 불쌍하긴, 한편으로 불쌍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현명하기는 해요. 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몸을 축내가면서도 좀 공부를 해놓고 노력을 하면은 나중에 앞으로 펼쳐지는 60년, 70년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60년, 70년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시기의 공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투자 대비 받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시기의 공부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가성비로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로 진짜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솔직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몇몇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 학창 시절, 또 학창 시절만의 추억이 있는데 그거를 희생해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지가 성공만 해봐. 나중에 20살, 30살, 40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룬 게 있으니까 방학마다 외국도 놀러 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외국 한 번 못 가보는 사람들이 거의 60-70%가 대단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국을 누리고, 그렇게 내가 그런 시설을 누리고,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외국의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축복인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투자가 없으면은 미래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누릴 거라고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은 이제 고려가요. 바로 세 번째 작품 동동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은 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렇죠? 바로 원령체 문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원령체 문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달거리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령체 문학이라고 하는 건
매달 1월 노래, 2월 노래, 3월 노래 이렇게 매달의 노래가 있는 걸 우리는 원령체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동동,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있는 농가, 원령가 이런 작품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민요 중에서도 달타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원령체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타령 같은 경우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1월에 뜨는 저 달은 무슨 달이고 2월에 뜨는 저 달은 무슨 달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매달의 그런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걸 원령체문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자,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덕을 한 곰매에 받잡고 복을 한 림매에 받잡고 그래서 덕은 뒷전에 바치고 복은 앞전에 바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곰매라고 하는 것은 자, 해석은 이제 뭐 뒷전에라고 해석을 하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실제 의미는 바로 일종의 신, 조물주 이런 의미로 봅니다. 자, 그리고 복은 림매에 받잡고 앞전에 바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자라 오소이다. 그래서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덕과 복이 뭡니까? 오기를 지금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도 바로 요 첫 부분이 바로 뭐다? 일종의 송축가적인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미리 스포일러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 작품도 사실은 이제 사랑 노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이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덕과 복을 바란대. 역시 내용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석가와 마찬가지로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는 없었다. 실제 노래는 두 번째 연인 1월 거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아의 동동다리. 그렇죠. 아의 동동다리는 역시 마찬가지 후렴구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의는 감탄사고 동동다리는 이제 북소리를 흉내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이 1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후대에 이제 붙여진 부분이니까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붙여진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건 바로 요 2연인 정월령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월이 바로 1월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월 대보름 하면 1월 이제 음력 1월 15일, 그렇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정월 날인물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날인물은 그렇죠? 자, 흘러내리는 물은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아으어져 녹저하는데 얼려서 녹으려 하는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자연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원래는 물줄기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여러 줄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 만나서 강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겨울이니까 이 강물이 얼어가지고 물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런데 정월이 되면서 음력 1월이면은 양력으로 치면은 뭐 1월 말, 2월 초 중순, 진짜 늦을 때는 2월 하순 이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럼 바로 이 정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른 봄,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때? 얼었던 물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서 하나로 만나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을 나타내고, 자, 이 자연물은 바로 뭐다? 그렇죠? 정월에 다시 만나는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월이 되니까 얼었던 물이 바로 뭐다? 녹아서 흘러가지고 다시 만나는데, 그렇죠?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곤 몸하, 내 몸이야. 하홀로 널쇼, 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몸은 바로 누구의 몸을 가리키겠어요? 그치, 바로 화자 자신의 몸을 가리키겠죠. 자, 그런데 지금 화자는 어떤 상태다? 하홀로 널쇼, 홀로 살아가는구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치, 임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임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뭡니까? 그 날인 물, 얼었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물과 화자, 몸은 서로 어떤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그렇지,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물과 화자의 처지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여기서도 바로 뭐다? 이런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서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적도합시다. 바로 자연물과 화자의 처지가 대조가 됨으로써, 그렇죠? 외로운 화자의 처지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월령의 내용입니다. 1월달로 되죠. 그렇죠? 자, 2월달로 갑시다. 2월 보름에, 그렇죠? 자, 2월 보름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문학사에서 조금, 문학사라기보다는 우리 역사적으로 조금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각 달별로 세시풍속을 좀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바로 음력 2월 15일, 2월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연등절이 있는 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등불을 다는 그런 날이 이제 바로 2월 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월 보름에 높이현, 높이단, 등불다호라라는 거죠. 누가 바로 등불과 같다? 누가 등불 같은 사람이다? 그치, 바로 뭐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을 비유한 표현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을 등불에 비유를 함으로써 바로 임의 성품을 나타낸다. 세상을 비추는, 뭡니까? 품는 그런 임의 성품을 이제 찬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인 비추실 지지샵다.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로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연에서는 바로 뭐다? 임의 모습을, 성품을 칭송하고 있는, 예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까지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뭔가 조금 연결이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년에서는 지금 정월노래에서는 뭐라고 해서 자연은 녹아서 만나는데 왜 나는 못 만나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더니 갑자기 2연에서는 뭡니까? 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 옆에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동동의 각 월별 노래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각 월의 노래가 서로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알겠죠? 서로 거의 연관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이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를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바로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한 연씩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즉 한 사람에 의해서 노래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1월 노래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2월 노래 붙이고 또 딴 사람이 3월 노래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전해지는 과정에서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3월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3월 나면 개한, 그죠? 3월이 되면서 열립, 그죠? 꽃이 핀 아읍, 감탄사죠. 만춘 달액꽂이요. 자, 달액꽂이. 자, 달액꽂이는 바로 진달래꽃입니다. 자, 근데 이 진달래꽃을 보고 뭐란다? 남이 부러울 짓을 디녀 나셨다.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우리님은 꽃미남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임을 비유한 표현. 두 번째, 바로 임의 외모를 진달래꽃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님은 차은우라서 그렇지 바로 진달래꽃에다 비유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하고 뭡니까 2월 노래와 3월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 모습이나 성품은 찬양하는 예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진달래꽃이 뭐 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외국의 꽃이나 이런 것도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평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꽃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평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뭐 흔하지만 예쁜 꽃이 이제 뭐 진달래라든지 알겠죠?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벚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흔해진 건 거의 일제강점기부터 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국화가 이제 벚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좀 많이 그 심기도 하고 이러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평민들의 기준으로 특히 고려 시대 같은 경우 평민들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꽃이라고는 이제 우리 흔히 들에서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뭐 진달래, 개나리 뭐 이런 것들, 뭐 복숭아꽃, 뭐 살구꽃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백꽃 이런 거나 볼 수 있지. 뭐 이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난이라든지 이런 좀 고급 꽃을 볼 수가 있었죠. 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키우기가 진짜 어려운 꽃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4월 노래를 봅시다. 4월 아님이죠. 아르오실셔 곧골이 세요라는 거죠. 자, 4월을 잊지 않고 그렇죠. 안이 있고 오는 꾀꼬리 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꾀꼬리 새는 일종의 철새인가 봐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자연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 자연물은 바로 뭐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무슨다 녹사님은 그래서 무슨 일이여 어찌 무슨 일인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색 옷을 입은 님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님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자 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바로 임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임이 지금 녹색 옷을 입고 있대요. 옛날에 고려시대의 녹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관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저해서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임은 꾀꼬리와 다르게 나를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그렇지 안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시간이 지나도 화자를 다시 찾지 않더라는 거죠. 나쁜 남자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꾀꼬리 새와 녹사님이 서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지. 바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자연물인 꾀꼬리 새와 그 다음에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님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님을 찾아오지 않는 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5월로 넘어갑시다. 5월령, 그쵸? 자, 5월 5일에, 자, 5월 5일은 무슨 날? 어린이날. 그렇지. 항상 그러면 혼나야겠죠. 그렇지. 자, 여기서 5월 5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음력 5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오를 나타냅니다. 단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단오가 뭐야? 여자들이 널뛰기 하고 그네 타기 하고 그다음에 창포물에 머리 감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렇죠? 왜 춘향전에서도 보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난 날이 단오 날이잖아요. 단오 날 춘향이가 그네 타다가 그 뭡니까 이도령이 눈에 띄게 되죠. 그렇지. 그죠? 그래서 5월 5일은 바로 단오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 야근 여기서 이 수린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단오를 나타내요.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단오를 수린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아침에 먹는 약은 즈문해 천년을 장존하샬 천년을 이제 뭡니까? 길게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약이라 받잡노이다라는 거죠. 즉 님에게 나는 지금 약을 바치는데 그 약은 바로 뭐다? 이때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살 수 있는 약이래. 그러면 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화자의 정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6월령. 자, 6월 보름에 그렇죠? 음력 6월 15일. 자, 계절 절기 이름이 웃긴데 바로 유두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6월 보름에 별에 바로운 빛 나오라.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라는 거죠. 자, 요거는 바로 뭐다? 지금 버려진 사람은 누구였어요? 화자잖아. 그러니까 벼랑에 버려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돌아보신 님을 그래서 돌아보신 님을 적공 존리노이다. 잠시나마 쫓아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이렇게 버려졌어도 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7월령으로 가도록 합시다. 7월 보름에, 그렇죠? 자, 7월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이제 이거는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중날은 일종의 서양으로 치면은 약간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통 뭐 명절도 그렇고 제삿날도 그렇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백중날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는 지내는데 사실 이 대상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뭐 조상한테 하듯이 제사는 안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그 구천에 떠도는 원기들을 일종의 위로하는 그런 날이 백중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갈 곳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곳 없는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 귀신들을 일종의 위로하는 그런 날이 백중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백중날에 백종 여기서 백종은 이제 바로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배하여 두고 펼쳐두고 님을 한데 녀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그래서 님을 한데 녀가져. 자, 해석을 보면 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소원을 비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소망을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왜 그래?
옮기다. 어? 의자 옮기다. 아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말로 해. 고장 피우지 말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8월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8월 보름은 그쵸? 8월 15일은 무슨 날? 또 광복절이라지 그치? 아주 그냥 음력 8월 15일은 바로 추석입니다. 한가위 하죠. 그렇죠? 음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8월 보름은 가벤날이라마는 가베가 바로 한가위 그죠? 가베가 이제 큰 우리가 가위 일종의 명절 한가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벤날이지만은 님을 모셔놓은 오늘날 가베셨다.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한가위 같구나. 그 말은 지금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한가위 같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현재 이미 없어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9월 9일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게임을 해도 3세판하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3을 좋아해요. 근데 알겠습니까? 근데 9라고 하는 숫자는 3이 몇 번 있는 수야? 3번이잖아. 3 곱하기 3을 해야지 9가 되잖아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9라고 하는 수를 가장 완벽한 수로 인식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최고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9가 2번 들어가는 9월 9일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구절 혹은 중량절 양기가 제일 강하다고 해서 중량절 알겠죠? 혹은 중구절에 이제 그 풍습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그 중구절이 오기 전에 미리 국화로 술을 담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국화주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국화주를 마시면은 이제 잡기가 물러간다 해가지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구절도 다른 말로는 등고절, 높은 곳에 올라가는 날이다라고 해서 등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황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노란 국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일종의 국화주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9월 9일에 중구절에 약이라 먹는 국화꽃죠. 국화꽃. 고지 안에 드니, 꽃이 집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에라. 초가가 고요하구나. 자, 솔직히 9월령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앞뒤 연결이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으로 한다면은 요 황화도 약간은 좀 뭡니까? 님을 그 축복하기 위한 그런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갑자기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초가가 조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왜 초가가 조용하겠습니까? 초가집이. 그치, 바로 뭡니까? 세셔 가만하에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집에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0월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0월에 그죠? 10월에 점이연 바랍다오라. 자, 잘게 자른 보리수 나무 같구나 라는 거죠. 자, 점이연 바랍. 세모 칩시다. 잘게 자른 보리수 같구나. 걷고 버리신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이 보리수 나무를 꺾은 다음에 그 나무를 지닐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 이건 역시 누구를 지금 비유한 표현이다? 아무도 가져준 사람이 없잖아. 사람의 뜻. 누구를 지금 아무도 안 가져준다는 거겠어? 지금 버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화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이연 바라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꺾었는데
그걸 지니실 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끝이 보이네요. 자, 11월령을 보도록 합시다. 11월 공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한삼을 덮고 누워 슬알 살아온저 슬픈 일이로구나.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운인 스시옴열셔 고운님을 여의고 제각기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자신의 처지 임과 헤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12월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이제 작품이 끝이네요. 자, 12월 분디남가로 갖고 나잘 반있죠 다오라라는 거죠. 자, 반있죠. 세모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그쵸? 소반 위에 뭡니까? 젓가락 같구나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봅시다. 님이 앞에 들어 얼리노니 그래서 님에게 바치려고 님 앞에 놔뒀는데 손이 가재다 무라잡노이다. 손님이 갑자기 그 젓가락을 입에다 묵니다. 그쵸? 지금 바로 님한테 그 바치려고 했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버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반입조도 누구를 상징한다? 아니 젓가락 님한테 바치려고 한 거였잖아. 화자 자신이겠죠. 알겠습니까? 얘도 지금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 세 번째가 됩니다. 바람 핀 거라기보다는 뭡니까? 정확하게 의미하면 님의 앞에 들어 얼리노니 그래서 님에게 뭡니까? 앞에 들어 가지를 해놓고 님이 물어줬으면 했는데 뭐야? 손이 가재다 물어잡노이다. 손님이 그 젓가락을 가져다 입에 물었다고 했잖아. 그치? 즉 바로 뭐다? 바람 폈다기보다는 바로 뭐다? 지금 나는 그 님과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결국 시집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가재다 물어잡노이다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임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옛날에는 전부 다 정략 결혼이었으니까 집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임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화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슬픈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동동 지나서 자, 청산별곡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일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고2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작품이지만 항상 배울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작품이 바로 이 청산별곡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가요들은 대부분 사랑 노래였어요. 그렇죠? 다 사랑, 이별, 특히 이별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청산별곡은 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알겠죠?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이 청산별곡의 화자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 바로 이 청산별곡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다 합시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첫 시간에 고려가요 이론에 대해서 했던 내용을 기억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려가요는 주로 몇 글자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3, 3이죠. 3음보 율격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글자 수를 끊을 때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바로 뭐다? 3, 2조 3음보 율격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살얼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살얼이 낫다의 준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왜 말을 줄였을까? 그치,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실망이야. 맞추기 위해. 글자 수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유형은 바로 뭐야? 가시리에도 있었잖아요. 가시리도 가시리 있고라고 해서 가시리로 줄인 이유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청산별곡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정확한 해석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바로 살얼이 낫다라고 하는 말도 오타가 났네. 살얼이 낫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학자들은 주로 뭐라고 해석한다면 살고 싶구나.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살고 싶다. 바로 살기를 어떻게 한다? 희망.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살고 싶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리라, 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 어떤 마음이? 의지. 그치, 바로 의지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의지적 태도. get이라고 하는 게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바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는 후회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작품 전체의 그런 화제의 정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그래서 화자가 이제 살고 싶다 하고 한 공간이 바로 어디다? 바로 청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바라는 공간, 쉽게 말하면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사실 화자는 청산에 가서도 자신의 그런 시름을 완전히 잊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아닌 바로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즉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청산을 상정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리랑 다래랑 먹고, 그렇죠? 머루와 다래,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죠. 자, 조선시대 시도였다면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 나오면 당연히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게 나왔겠지만 여기서는 절대 그런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안분지족이 무슨 뜻이야? 내 처지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내 분수에 만족한다.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도를 즐긴다. 현재에 만족할 때나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화자는 뭐라 그랬어? 현재에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현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 청산이었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근데 이 구조도 보면 역시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청산 별곡의 구조상 특징을 보면 주로 AA, BA 구조를 취합니다.
많은 년들이 전부 다 9AA, BA 구조를 취해요. 알겠죠? 자,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당연히 이게 뭐다? 그쵸, 후렴구겠죠. 자, 그런데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하니까 지금 어떤 자음들이 많이 쓰였습니까? 어떤 자음? 이응하고 리을이 쓰였죠. 그쵸? 그래서 이 후렴구의 특징은 바로 뭐다? 울림소리. 그 중에서도 리을, 이응, 음이죠. 그래서 울림소리가 주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울림소리를 주로 사용하면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울림소리를 많이 쓰면 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지금 현실을 만족스럽지 않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찌질하고 슬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후렴구도 역시 작품의 주제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첨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바로 뭐다? 작품의 전체 주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년을 살펴봤으면 이제 빠르게 2년부터 쭉쭉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구조는 우리가 사실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한 년만 해보면 대부분 구조는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쭉쭉 내용을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그렇죠? 이거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널 나와 너 보다. 자, 여기서 라와라고 하는 것은 뭐뭐 보다 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보다 씨름한 나도,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우니노라.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는 거. 그러면 새가 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는 거다? 씨름이 많기 때문이야. 근데 실제 씨름 많은 사람은 누구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는 바로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씨름이 많아가지고 자고 일어나 우는 사람은 화자인데 그거를 새 보고 그런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년으로 넘어갑시다. 가던 새 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던 새의 의미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바로 윗부분을 보면은 새가 나왔어요. 어떤 새? 날아가는 새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가던 새를 첫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날아가던 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새가 물 아래로 간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두 번째로는 뭐로 해석하냐면 뒷부분에 보면 여기 인문은 장글란도 물론 여러 개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유랑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의미는 농사의 의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갈던 사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려면 밭을 볼록 이렇게 이제 그 밭을 갈아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씨를 심어야 씨 뿌리가 깊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하는 걸 사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갈던 사례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물 아래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속세를 바라본다는 건 화자는 사실 아직까지도 속세에 대한 뭐가 남아있다? 그치, 바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바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진정한 의미의 이상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화자가 속세에 여전히 미련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자, 익묻은 장글란 자, 요것도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익묻은 장글란의 의미는 자, 첫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로 이끼 묻은 쟁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습니까? 쟁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화자의 직업이 뭐다? 농부다. 그렇지,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근데 쟁기에 이끼가 묻어 있대. 농사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즉 곰팡이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화자는 바로 뭐다? 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이다. 농사 짓는 땅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끼 묻은 병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병기 아니야. 그렇죠? 자, 병기를 들고 있다는 건 화자는 어떤 사람이다? 싸움. 그치, 군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해석하면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전쟁에 패한 용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용병은 돈 받고 싸워주는 사람인데 전쟁에 졌으니까 찾아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끼 묻은 은장도를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은장도를 쥐고 있다는 건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고 바로 화자는 남편을 잃은 과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보기를 어떻게 주어주냐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 다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보면 이 익묻은 장글라는 일종의 뭐다? 양반들이 그 붓글씨 쓸 때 쓰는 문방사오, 그죠? 붓, 벼루, 그 다음에 먹, 그 다음에 종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뭡니까? 화자는 바로 뭐다? 세력을 잃은 일종의 몰락 귀족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몰락 양반이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뭐 실제로 그래서 변형을 해서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1인공, 결인공, 하야. 자, 이럭저럭 해서라는 거죠. 근데 1이고 절이고 하야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1인공, 결인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이응음을 첨가를 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음악성을 높였다, 살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즈란 지네와 손절, 해가 떠있는 낮은 지네 왔지만 오리도, 꾀꾀오리 아니야. 올 사람도, 그죠? 올 이도, 갈 이도 없은 밤을한. 자,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시간. 그러니까 바로 이 밤은 뭐다? 바로 외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또 어찌 홀이라 또래요. 또라고 하는 건 이런 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그치, 바로 상황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 나는 너무나 외로워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과부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오연을 보도록 합시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맞히던 돌코. 그래서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돌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면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셔 우리노라라는 것. 즉 누구에게 던졌는지 어디로 던졌는지 모르는 돌인데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나는 빡 하고 돌에 맞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련, 고난이라는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 뭐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초래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날라온 노래 화자는 맞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그런 의지나 행동과 상관없이 오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걸 맞은 화자는 어떻게? 어떤 새끼야, 나와 죽여버리겠어 하는 게 아니라 맞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굉장히 어때? 바로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6년을 보도록 합시다.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남아작이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뭔가 어디서 본 구조 같지 않아요? 그렇지. 1년의 내용과 똑같잖아. 그렇지? 자, 일단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청산과 같은 의미로 봤을 때다. 첫 번째, 청산과 공통점은 바로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청산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바로 뭐냐? 화자는 1년에서 청산에 가면은 이 현실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청산에 갔어. 근데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 못 벗어났죠. 그러니까 다시 청산에서 어디를 꿈꾼다? 바다를 꿈꾸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과 차이점은 바로 뭐다? 바다는 청산에서 다시 지향한 이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을 뭡니까? 갔으면 해결될 것 같다고 청산에 갔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바다 가면 해결될까 이러면서 이제 바다를 그리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학자들이 사실 여기 있는 5년이랑 여기 있는 6년이 서로 바뀌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5년과 6년을 바꾸면 그렇죠? 1에서 4년이 바다의 이야기, 청산의 이야기가 되고 4년과 그다음 5에서 8년이 바다 이야기가 되면서 그렇죠? 8년이 내용상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 이야기, 바다 이야기 딱 반절로 하면 딱 맞는 노래인데 갑자기 5년과 6년이 싹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가 바뀌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연을 보고 이번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가다가 들어라. 그래서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그래서 그 간이 딸려있는 간이 부엌에 가다가 듣는구나. 432. 자, 요것도 이제 해석이 조금 다양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래 432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사슴이라고 해석을 그대로 하게 되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432 같은 경우도 미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근데 첫 번째 학자들은 이걸 그냥 사슴이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는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사슴이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왜 화자가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한다고 얘기했는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석한다? 바로 불가능한 상황, 즉 기적을 상황을 소망한다고
일부러 불가능한 요 상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로또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5년과 6년도 바꿔 쓰는데 글자 하나 못 틀리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사람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썼다. 오기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사슴 분장한 사람한테 사슴이다. 곰 분장한 사람한테 곰이다 하잖아. 그치?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는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요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악기 연주하는 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산대놀이의 한 장면이다. 산대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릉 지방에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대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 무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게 산대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게 바로 그 산대놀이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요. 가다니 배부른 독에게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독한 수를 빚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처음에는 청산에 가면은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잊었어. 그래서 바다로 가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다로 갔는데 못 잊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그치,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일시적으로 시름을 해소해주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진 강수를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매와 잡사와니. 그래서 술을 빚을 때 나오는 조롱꽃 누룩 냄새가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즉 쉽게 말하면 술이 나를 붙잡는데 진짜로 술이 나를 붙잡아?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롱꽃 누룩이매와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내가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기서도 역시 체념적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바로 고려시대 그런 뭡니까 평민의 삶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 바로 이 청산별곡이에요. 알겠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자, 지금부터 10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가 또 현대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